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룰 예정인데요. 이 문제로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파 간의 표대결로 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개파 간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자 다음 달 1일에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가급적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감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표결에 붙일지 박수로 추인할지 등 진행 방식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의원들의 뜻에 따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 권한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였던 것을 묻자 거듭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내대표로서의 저희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윤계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온 기존 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설령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더라도 야당에서 거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개파 간 표대결이 실제 벌어질 경우 잘못하면 공멸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우선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이 고작 108명인데 왜 그 안에서 힘자랑을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감정 싸움 비슷하게 벌이고 있잖아요. 독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분열이 시작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 대표는 조금 전 SNS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면서 실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도 친윤계 의원들에게 숨지 말고 커밍아웃하라면서 정면 대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YTN에 중요 사안에 당대표가 붙일 수 있는 당원 여론조사를 비장의 카드로 거론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친윤이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그렇게 지금 이걸 막을 명분이 크지 않잖아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본질적 진상규명은 특별감찰관 도입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연임 임명을 미루듯 특별감찰관 임명도 거부할 수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이미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는 끝났다는 걸 전 세계가 알고 민주당이 틈을 벌릴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강대강으로 흐르는 여권 내부 갈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감사 얘기도 해보죠. 국감에서 여야가 서로 징계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당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국회법 조항에도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검열하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여당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군 폭격을 제안한 것이 포착된 것을 두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소시오패스라고 맹비난하면서 한 의원은 사퇴하고 신 실장은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무위원회에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로스코조 전선에 처음으로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관해 묻는 미국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у с первой части вашего вопроса.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며 여기에는 상호 군사 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으로 전부터 북한군 투입이 거론됐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한 얘긴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년 만에 폴란드 대통령으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공식 환영식으로 맞이한 데 이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자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풍선에 실어 용산청사 일대까지 날려보내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선 올해 안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 등 방산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적 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후 동해선에 이어 경의선에도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 B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공개한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군사분계선 일대 사진을 보면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에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포착됐고 길이는 95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군사분계선 이북 동해선 육로에도 길이 200m에 달하는 방벽이 세워진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네, 영원한 일용엄니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오늘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건강 이상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문화산업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드라마 전원일기로 익숙한 배우죠. 김수미 씨 오늘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이며 현재까지 고혈당 쇼크가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가 오늘 오전 8시쯤에 심정지 상태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아침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빈소는 오늘 오후에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수미 씨는 지난 5월부터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까지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을 했고요. 또 지난 5월에 막을 내린 창작 뮤지컬 친정 엄마로도 팬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1949년생인 김수미 씨는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전원일기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수미 씨의 50여 년 연기 인생, 이번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잠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까지도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던데요. 언제부터 건강이 좀 악화됐던 건가요? 그 김수미 씨 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올해 5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 5월 달에 김수미 씨가 창작 뮤지컬 친정 엄마에 출연했었는데 그 뮤지컬을 끝내고 나서 바로 그 달 말부터, 그러니까 5월 달 말부터 피로 누적으로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뭐 7월 달에도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뭐 나오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김수미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녹화부는 방송이 계속되고 뭐 다른 식으로도 김수미 씨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크게 건강이 안 좋을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팬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달에는 홈쇼핑 방송에 또 출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의 모습을 두고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건강 악화설이 다시 한번 또 나왔었는데 예. 지난달에 홈쇼핑 채널에 김수미 씨가 나왔을 때 뭔가 평소와는 좀 기색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청자들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때 김수미 씨 측에서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이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결국 그간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피로 누적이라든지 또 뭐 사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건강이 악화됐던 것 같습니다. 예, 함께 뭐 작품이나 예능 프로그램 해왔던 김용권 씨를 포함해서 많은 동료 연예인들도 지금 상당히 좀 놀라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연예인들 애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일단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애도하고 있는데 그 신현준 씨가 김수미 씨의 뭐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었거든요. 예. 신현준 씨의 그 아들 이름을 김수미 씨가 지어줬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이번에 신현준 씨가 김수미 씨 별세 소식을 듣고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전원일기를 오랫동안 함께했던 김영권 씨도 김수미 씨 비보를 듣고 넋을 잃었다. 아무 무슨 생각이 안 나더라.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전원일기에서 김수미 씨 아들 역할을 했던 박수미 씨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수많은 연예인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국민에게도 정말 이웃, 내 가족처럼 느껴졌던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은데 김수미 씨가 뭐 전원일기 일용엄니로 알려져 있지만 정말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연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원일기가 제일 유명하고요. 예. 그러니까 1980년부터 무려 22년간이나 전원일기에 출연하면서 32살 나이에 그 어머니 역할, 할머니 역할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일용엄니 역할이었는데 아들인 일용이 역할의 박은수 씨보다도 김수미 씨가 나이가 더 어렸었거든요. 그런데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완전히 국민 엄마 일용엄니로 그때 자리를 잡았고 예. 그다음에 영화계에서는 또 가문의 영광이라든가 이런 영화들로 인해서 영화계에서도 상당한 히트작을 배출했고 예능 쪽에서도 수민의 반찬이라든가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해서 드라마, 영화, 예능 모든 부분에 걸쳐서 우리나라 그 대중문화계에서 수십 년 동안 활약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50여 년 연기 인생 동안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대표작을 뭐 굉장히 뭐 많이 남겼고 그 안에서 연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또 웃음과 행복을 전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연예계에서는 뭐 대모다 이렇게도 불렸는데 김수미 씨 하면 남다른 요리 실력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동료 선후배에게 뭐 식사를 챙기는 그런 좀 따뜻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예, 김수미 씨가 80년대 초에 요리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요리 전문가가 칼질하는 거 보다가 김수미 씨가 답답하다고 본인이 나서서 칼질을 했을 정도로 젊었을 때부터 요리에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원일기 때부터 촬영이 있는 날에는 본인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을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계속 뭐 싸가지고 와서 대접을 한다든지 뭐 선물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 집에 김치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가 8대가 있고 예. 김장을 담글 때 200포기를 담근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씀씀이가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예. 많은 후배들도 김수미 씨를 더 존경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김수미 씨 그 별세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네, 주변 사람들의 식사를 챙기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김수미 씨가 생전에 이제 많이 했던 거를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동료 선후배에게 굉장히 따뜻한 선배였고 또 끝으로 대중들에게 김수미 씨 어떤 배우로 기억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김수미 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엄마 중에 한 명이었고 과거에 김혜자 씨, 김수미 씨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뭐 이렇게 대표적인 어머니 캐릭터였고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연기자로서 더 크게 인정받았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드라마 이런 드라마 영화가 멜로드라마 가족 드라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수미 씨 같은 성격파 배우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너무 한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김수미 씨가 그 오로지 연기 하나로 자기만의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됐을 것 같고 만약에 김수미 씨가 요즘처럼 장르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요즘 같은 때 배우 생활을 했으면 정말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의 웃음과 행복을 남긴 연예계 대모 김수미 씨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발생한 부산 주한미군 보급창 화재 진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재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화재 발생 이틀째로 접어드는데 현장은 진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길은 완전히 잡혔고 군데군데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소방당국의 완전 진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범일동 주한미군기지 55 보급창에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오후 6시 31분쯤입니다. 화재 발생 당시 불길이 워낙 거세 한때 소방 대응 단계 2단계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불이 난 지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34분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배관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뒤 불이 났고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55 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는 미군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지휘 협상에 따라 이 시설은 미군이 수사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불이 완전히 꺼지면 자체 조사단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손조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창고 한 동과 내부 집기류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세종시 아름동 은하수 사거리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 덤프트럭이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70대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인천 서구 제2순환 고속도로 남청라 톨게이트 근처를 달리던 2.5톤짜리 냉동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남청라 나들목 진입을 통제하면서 20여 분 동안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로토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과징금 10억 원씩을 부과했는데요.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률 플랫폼 로토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로톡은 변호사 개개인이 담당 분야 등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하는 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 로톡 가입자의 사실 대다수가 일반 이미 청년 변호사라고 말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다수였죠. 이후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단체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는 만큼 변협이 규정을 만들거나 징계를 하는 데 절차적 하자가 없고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협회들의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들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장기적으로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서겠다고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규제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일단 막말 논란으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이 많이 추진되는 가운데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한 서울시 의사회 임원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의사협회는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지난 7월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서울시 의사회 임원 A씨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의협을 방문해 임 회장에게 사과를 했지만 임 회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금 1억 원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협은 임 회장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실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A씨 잘못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사전에 시험지가 배부돼 수험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겼고 시험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의 환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 대선 승패에 열세를 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다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의 우위에 나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데 양측 후보는 경합주에서 1%포인트 우위라도 오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선을 열흘여 앞둔 미국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막상막하의 달리기가 펼쳐지듯 선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팁 인사이츠 조사 결과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실시된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의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219명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선거인단 93명이 걸려있는 경합주 7곳에서의 여론조사는 더 민감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일까지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0.6%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주에서 앞서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격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벌리고 있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지지자의 이탈로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비욘세와 합동 유세에 나서 흑인 남성 유권자를 집중 공략합니다. I'm very honored to have the support of former President Obama. I think it just shows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support that we have and also the enthusiasm that a lot of people are bringing to the campaign.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와 어제 조지아를 거쳐 애리조나, 네바다로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우위에 있는 이슈, 경제에 집중합니다. Interest rates were 2%, now they're at 10% and you can't get the money.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And that's going to bring everything down.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상막하의 접전에서 단 1%의 우위를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결국은 친한 대 친윤 몇 표야 이 표대결로 가는 걸까요? 이 부분이 지금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냈는데 결국 이제 의총가면 이거 다수결 아니냐, 표대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표대결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한동훈 대표가 논리와 명분을 쥐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는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당론이었는데 예.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다. 예.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보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인권재단 이사 출범을 방해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건 그거고 특별감찰관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을 변경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도권을 쥐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갈 가능성으로 높다. 표 대결 없이. 예. 이제 국감 끝나면 의원총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되 뭐 결론을 내지 않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용산에 설치하는 문제 쪽으로 예. 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김진희 의원님 평론은 이례적으로 친한계 입장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친윤이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그렇게 지금 이걸 막을 명분이 크지 않잖아요. 사실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은 우리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라는 말 그럴듯하게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8년 동안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했잖아요. 네. 결국엔 뭐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우린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표결까지 가면 안 되죠. 표결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렇게 가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친한 친윤 몇 대 몇 이거 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가서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설득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친윤 대 친한으로 가서 표대결로 간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표대결로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수결이라는 게 이게 다수결 아니에요? 표대결은 표결이 다수결인데 다수결은 정말로 합의를 모색하다 하다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 표결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표결로 하면 완전히 갈라지면서 한 표 차이로도 이긴 쪽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 이것도 승자독식이에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이게 무슨 원내대표와 지금 당대표가 여당의 투톱이 지금 대립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국정의 투톱은 물론이고 말이죠. 근데 이걸 또 표결로 한다. 그럼 지는 쪽과 이기는 쪽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든 추천을 안 하든 간에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 표결로 가서 누군가 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저는 내부 단속이 어렵다고. 보통 그런 거 무기명으로 하죠? 무기명으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현재 특별감찰관조차도 만약에 의총에서 부결되거나 합의로 부결되거나 뭐 표결로 부결되면은 아까 저 박정우 의원 얘기처럼 특검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해서 세 번째 특검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올 때 그거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감찰관은 제가 볼 때 특별감찰관은 이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지만 이거 만약에 얘기가 된다 이거는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표대결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지만 만약에 표대결로 가게 된다면 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친한 대 친윤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친한계 모임에 있을 때 22명 정도 왔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온 사람까지 따지면 30명 초반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친윤계는 30여 명, 4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데 대충 저렇고요. 중간지대가 중요합니다. 중간지대가 지금 50여 명인데 이 중간지대 표심에 좌우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계파 대결보다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상당수 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표 대결이 이루어지면 예.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예. 자,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국회가 추천을 하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3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윤 대통령이 1명을 고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해서 3명 추천을 하면 예. 윤 대통령은 국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자, 봐라.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예.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대 딜레마가 3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의견을 표명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 딜레마인데 절대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해도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설사 야당에서 얘기하는 제3자 특검법도 한동훈 대표는 받지 못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사안 자체가 폭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으로 가면 한동훈 대표로서도 발을 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좋은 카드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속내는 어떤 겁니까? 특별감찰관을 합의해서 가져오면 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 인권대사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속내가 좀 모르겠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일부 측근은 이제 2개를 연결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것은 그동안의 당론을 한동훈 대표가 세게 치고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바꾸게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용산의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간 끌기 예. 결국은 받을 거다. 결국은 제가 예. 볼 때는 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전에 김건희 여사 논란 해결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보여주시죠.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니까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 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특별감찰관은 뭐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명분이 없어요. 저 특별감찰관을 안 받을 명분이 없다고요. 대선 공약이요. 예.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이 특별감찰관을 자꾸만 당론이라고 그러는데 당론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권선동 의원이 그 얘기했던데 저는 그건 당론이라기보다는 대선 공약이라는 저 논리가 더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표대결로 간다면 말이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감찰관이 과연 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블랙홀이 돼 있는 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지금 이게 본질일 수가 없어요. 지금 특별감찰관은 이게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이 과거에 있었던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요. 그 현재 국민들에게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 이른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부분들과 사실은 결정적인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거라도 해야죠. 이거조차도 만약에 부결되면 이거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았기 때문에 여권 자체가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 당장 근데 발등에 불을 끌 수 있죠. 특별검사법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봐라 우리 특감도 통과시켰으니 일단 이번에까지도 좀 특검 거부시켜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재표결됐을 때. 그러나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특감 가지고 특검이 아니라 특감, 특별감찰관 가지고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적어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건 충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 며칠 동안은 세대결 양상의 여론전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 면담에서 대통령 태도가 그게 뭡니까? 마치 입시 상담하듯 앉아서
그리고 보내놓고 바로 추경호 대표하고 식사하고 브리핑 좀 잘해라. 한동훈 대표는 국민 뜻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민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진통이다. 진통이다. 발전을 위해서 진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친윤을 40, 친한을 20 이렇게 한 60 의원을 평가했던데요. 그러면은 40여 분 의원들이 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거의 친한일 것이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는 태양이고 한동훈 대표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잘해야 된다 이거죠. 중립지대가 40~50명. 이 중립지대에 지금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분이 한동훈 대표 측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중립지대 의원까지 따지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친윤, 친한 분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친한계는 한 20명 정도. 20명. 친윤계는 한 30명. 30명. 나머지 한 50여 명이 저는 이제 중도파라고 봅니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감찰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표 다수가 쏠리면 표 대결에서는 친한파가 이길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그동안의 힘겨루기의 스코어가 3대2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2로 만회를 하는 것 같아요. 3대2.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3개는 첫 번째는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완전히 발을 뺐고, 두 번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뜬금없이 반대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체면을 구겼고 이 세 번째는 도이치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고 일종의 자기 부정을 했다가 도이치 사건이 지금 또 사실 쑥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틀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긴 두 개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측근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켜달라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했다가 사실상 보기 좋게 거절당한 거. 윤 대통령의 1패고 이번에 특별감찰관제도 만약에 채택이 되면 윤 대통령의 2패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3대2.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승 이렇게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굳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승패로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특검 얘기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뭘까요? 한동훈 대표도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요. 지금 특검을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얘기는 아마 기소를 하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여지가 충분하죠. 근데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났던 게 21일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저 포맷이 너무 이상했어요. 대통령과 이렇게 2대1로 만나서 정진석 실장과 동료로 앉아서 그것도 이상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상황에서 지금 그것도 특검의 이제 명분이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고요. 지금 불기소한 상황이니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안 내는 거로 보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대놓고 현재 이 상황에서 아직 임기 반환점이 채 아직 안 됐잖아요.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인데 당대표가 어차피 당대표와 대통령이 지금 충돌, 갈등을 넘는 충돌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 통과시켜야 된다라니 당론을 안 한다, 거부를 당론을 안 한다 얘기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특별감찰관은 너무 좋은 카드죠. 명분도 쓰고 왜냐하면 왜 명분 쓰냐면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감찰관 국민들이 원하니까 특검은 아니더라도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는 아마 상당히 이쪽으로 올 거예요. 특별감찰관 누가 봐도. 그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걸로 불을 끄고 명분도 있고 리더십도 좀 리더십도 살리고 예. 자기 체면도 좀 살리고 해서 일단 특별감찰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건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표대결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국감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저희 정부 입장은 상황악화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모든 당국 스웨덴 은행인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한동훈 당 대표께서 우리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기관 증인들, 또 그다음에 국회 직원들 이게 이 유문 및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그리고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국감장에서 당대표가 격려 인사하는 장면은 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행동이죠. 자격이 없는 행동입니까? 예. 법적으로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국감은 철저하게 국회 행사이기 때문에. 아니, 이 정당의 대표가 원내도 아니고 원외인데 예. 무슨 자격으로 가서 국감을 잠시 중단시키고 저런 식의 격려 이 플레이를 합니까? 과거에 박기태 원내 여당 대표도 저런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조국 혁신당 대표는 거기다가 원내잖아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 대표나 아니면 정의당의 김재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이런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원외라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외지만 원내도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다. 친윤계에 대놓고 일종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한 거죠. 예. 뭐 친윤계 쪽에서는 뭐 표대결 앞두고 표의식하냐 이렇게 이제 좀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스킨십 강화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냐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원외인데 예. 저렇게 국정감사를 잠시 뭐 중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어떤 잠시 멈춰지면서 저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친한 쪽의 정서가 아닌 분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과거 2010년도에 손학규 대표가 원외일 때 민주당이죠 그때 원외 대표할 때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예. 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행을 했다고요. 그런 적도 있어서 예. 뭐 그게 이 자체를 아주 그렇게 비판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예. 뭐 하나의 정치권에서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인데 이게 뭐 그렇게 가지고 논란을 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스케줄을 해나가면 되는 건데 이왕 내친 김에 한동훈 대표가 야당 의원들과도 스케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꼭 여당끼리 만나고 이런 거가 뉴스가 될 게 아니라 예. 야당 의원에게 몇 명한테 얘기해서 몇 명끼리 밥도 좀 먹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야당 대표도 좀 여당 의원들하고 밥도 좀 먹고 이게 예. 뭔가 풀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대립만 합니까? 무슨 내전 났습니까 지금? 예. 김진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원외라는 컴플렉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쯤에는 속내로 괜히 불출마했나 총선 때 이런 후회를 좀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를 했으면 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 예. 당선은 당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그때 당선돼서 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됐다면 예. 지금보다는 굉장한 파워를 가질 거예요. 아마 계파 의원들의 숫자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스킨십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에 전화도 하고 밥 먹자고 좀 하고 대표가 밥 먹자고 하는데 거절할 사람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 했는데 스킨십 강화하면 이 계파 갈등 풀릴 만큼 그 정도의 갈등 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뭐 휘하에
계파 의원들하고 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예.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이 하나 나오면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원내 진입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웬 말이냐,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일단 저희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권을 저희가 이미 최혜병 특검법에 담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그 회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삼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민생 얘기만 할 거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많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여당의 대표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제를 정하지 않고 두 분이 아마 자유롭게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해서 또 전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제를 뭐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의제를 제한한다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역제안하면 우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남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거예요. 아마 조금씩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특별감찰관 얘기가 안 나오면 상당히 강경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로 봐서는 당장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과 무슨 그 보완을 해서라도 뭔가 통과시키는 이런 쪽은 당장은 안 갈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분위기로 볼 때는 당장 이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고 제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당론을 정하지 않고 부결을 당론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특별감찰관 추진하는 거 봐선 조금 한 톤을 좀 낮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 의제를 꺼내더라도 정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내용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요 보여주시죠. 1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었는데 일단은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식 행사 참석 같은 그런 일정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겠죠? 한동훈 대표가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단은 안 된다. 축소라는 카드로 받은 것이고 그 카드에 이제 첫 번째 등장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런 외빈 행사에 아니나 또 국내의 기념식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은 대선 공약과 상치되지 않다고 봅니다.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대통령 아내로서의 역할이 왜 이 외국 관련 행사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하는 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어긋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마포대교를 시찰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10여 개 기업의 CEO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오찬으로 불러서 뭐 사회적 기업이 어떻고 뭐 기업의 뭐 여성을 위한 역할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런 그런 종류의 이런 행사는 김건희 여사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
공식 행사로 하겠다라는 축소로 윤 대통령이 응답한 거로 봅니다.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온 내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70%네요.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부정의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15%가 김건희 여사 문제, 14%가 경제, 민생, 물가로 꼽고 있습니다. 긍정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뭐 소폭이긴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 뭐 민주당하고는 뭐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는 추이가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좀 바뀐 양상인데 아무튼 대통령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거, 다 김 여사 관련 사항들이잖아요. 대외활동 중단으로 그렇고 의혹 해소 협조 등등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이제 그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당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별감찰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라갔다고 보는데 문제는 불과 2%포인트 차이지만 지난주보다 또 떨어졌어요. 이게 20%인데 이게 1% 미치면 19%라고요. 이게 10%대와 20%대는 차이가 큰 건데 심리적인 차이가 큰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통령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계속 같은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두 사람 만난 다음에 회동 있은 다음에 21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맞고도 가겠다.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돌을 맞는 것이고 업보다. 업보라는 건 뭐 숙명적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없는 게 업보 아니에요. 불교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통령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고 대통령실의 참모도 변화한다면 쇄신한다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지율도 오르고. 근데 이걸 업보로 해석하고 돌을 맞고도 가겠다. 지금 돌을 맞고 가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 지지율이 자꾸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닌지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지지율의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10%대 지지율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압박은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용산에서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20% 나온 것은 이제 명태균 효과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20%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결과를 보면 대통령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정도는 된다. 거기서 뭐 기술적으로 뭐 1%나 2%포인트 떨어져서 18, 19가 나올지 모르지만 20% 안팎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업번이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기절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분백,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집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50 정도 잘못했는데 야당의 선동으로 인해서 100, 200으로 부풀려졌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편승하게 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불만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50인데 100, 200으로 얻어맞는 거는 이거는 업보다. 이건 업보고 이런 식의 선동의 돌은 내가 맞고 가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당이 돌아서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다. 특검 하려면 해라. 더 나아가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적 입장은 탄핵소추 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국회가 무리해서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도 탄핵소추 하려면 해라. 예. 나는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4, 5개월 직무정지되고 나는 헌재가 기각할 테니까 컴백을 해서 더 큰 동력으로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식의 심리적인 이 결정이 저는 내려졌다고 봐요. 예. 네.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추이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 건데 이 양상이 좀 계속될지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단풍이 유난히 늦게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 명소로 널리 알려진 곳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원인은 올가을까지 기승을 부린 늦더위입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은행나무 숲입니다. 남편이 아픈 아내 쾌유를 빌며 꽃말이 장수인 은행나무 2,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단풍 명소로 아름아름 퍼지며 매년 관광객이 몰렸던 상황. 올해는 어떨까? 10월의 끝자락, 하지만 숲은 여전히 여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11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홍천 은행나무숲 단풍은 이제 막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년보다 열흘 가까이 늦습니다. 군데군데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보이지만 실록은 잘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달 중 숲 전체가 물든 모습을 보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단풍이 아직 노랗게 안 들어서 좀 아직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그 강원도에 홍천에 나와 보니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햇살도 좋아서 늦은 단풍 원인은 가을까지 기승을 부린 늦더위입니다. 최저 기온이 영상 5도씨 이하로 내려가야 엽록소가 파괴되며 잎이 물드는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며 단풍이 늦게 든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 단풍 명소가 비슷합니다. 온도가 떨어져야 단풍이 뜨는데 그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가 아무래도 예년보다 계속 늦춰지고 있어서 단풍이 드는 시기도 마찬가지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는 어떨까? 또 다른 단풍 명소인 백두대간 구룡령 정상.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겨울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풍나무 군락지입니다. 원래라면 이 시기쯤에는 빨갛게 물든 단풍이 가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 떨어져 낙엽이 됐습니다. 깊은 계곡은 폭염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지만 최근 이어진 태풍급 비바람으로 단풍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 한반도 단풍 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속여 입국한 뒤에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가짜 서류에 비자 발급 시스템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았다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국내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초청장도 입국 목적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만에서 13,000달러씩, 서류 위조책에게는 3,000달러씩 건넸습니다. 위조책은 이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입국자라는 걸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들은 이런 공문서까지 손쉽게 위조해 진짜 비자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고 서류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 초청 기업인 척하며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이제 그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류 심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원화해서 국내에서 이런 초청장이나 초청 이런 사실이 팩트인지 실사한 이후에 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야당 당원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형사 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든지. 경찰은 서류 위조책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인 18명을 검거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하얀 우산을 든 한 어르신이 지하 주차장 안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다가가서 어르신께 성함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최영남 경입니다. 알고 보니 이 어르신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80대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최 경위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구대 수속 경찰은 아니었지만 무전을 귀담아 들으며 함께 수색에 나선 건데요. 끝내 어르신을 찾지 못한 최경희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 이 어르신을 발견한 겁니다. 무전 내용을 허투루 듣지 않고 내 가족의 일처럼 챙긴 경찰관 덕분에 어르신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여성이 차고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주차를 하려는 것 같죠? 셔터를 올리는 순간 차가 여성을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인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차에 두고 내린 아이가 실수로 엑셀을 밟은 겁니다. 애초에 여성이 시동을 끄지 않고 차키도 꺼내지 않은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다행히 차 속도도 빠르지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죠. 벨기에 아마추어 축구팀 경기가 끝나는데요. 승리를 자축하던 선수들 사이로 관중이 던진 폭죽이 날아옵니다. 축구 선수가 폭죽을 연막탄으로 알고 치우려는 순간 펑 하고 폭죽이 터진 겁니다. 해당 선수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손가락 하나는 완전히 절단됐고요. 두 손가락은 마디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 당일이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폭죽은 전문가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이 폭죽을 개인적으로 쓰는 게 금지돼 있는데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국내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소감을 한국어로 전해 전 세계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자신의 SNS에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며 첫 음방 1위를 해서 아침 내내 울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제에게 너무 고맙고 아파트를 많이 사랑해달라며 러브 브루노 오빠라는 추신을 남겨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미국 출신 브루노 마스가 한국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글로 작성된 소감에서 한국을 향한 애정과 노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Turn to YTN. We are not going back. For complete coverage of the U.S. elections in South Korea, turn to YTN. 미국 대선을 열 이틀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 49.1%, 트럼프 전 대통령 49.5%로 0.6%포인트 격차에 불과했습니다. 경합주 7곳 지지율은 해리스가 애리조나와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네바다 등 4곳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트럼프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3곳에서 미세한 차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유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에너지 정책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 are going to bring energy down by 50%, 50%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을 신속하게 이루겠다며 화석 에너지 이용을 다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유턴을 선언한 셈입니다. 정반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립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President Biden and I feel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is moment.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not onl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u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이런 가운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대표적인 생활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인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근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대선 전에 몇 주 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언론은 해리스가 휘발유 가격 하락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이런 경제적 호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지역 본거지인 이곳 트럼프 타워에서 탄성이 터져나올지 탄식이 터져나올지와 관련해 에너지 문제가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 급증과 관련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고의로 국경을 해체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아프리카 콩고에 이르기까지 범죄 이민자의 침입을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쓰레기장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의 쓰레기통 같다며 내가 쓰레기통이라고 말한 건 처음이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중상층 출신임을 강조하며 억만장자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의 디켈브 카운티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는 중산층 출신으로 내 출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비부터 식료품,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경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는 1억 명의 중산층 미국인에게 감세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MF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IMF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을 짚으며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 increase in trade tensions is a major downside risk. Korea is very strongly integrated in global supply chains into global markets and strongly exposed both to China and to the United States. 다만 무역 전쟁이 불붙었을 때 미중 양국이 취할 조치 등 세부 사항에 따라 변수가 많을 거라며 더 구체적인 전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선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거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며 수출보다 내수가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Real purchasing power will increase and we expect domestic demand to strengthen. Indeed, in the Q3 release that was just released last night, Washington time, domestic demand in Korea has strengthened in Q3 as expected.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중국 앞에 놓인 길은 수출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 두 갈래라며 이 가운데 중국이 추구할 길은 내수라고 진단했습니다. As the Chinese economy has grown so big, it is the latter, domestic consumption, that is the reliable source of growth. 또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 신뢰가 타격을 입을 거라며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MF 총재는 중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손을 쓰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이 4% 이하로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0.1%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정부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간 성장률 정부 전망치는 2.6%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대선 불확실성으로 수출 피크론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현재는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서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이 되고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입니다.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최대 규모인 서울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초대형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물량이 풀리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6만 제곱미터 광대한 부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85개 동 12,032가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대단지인 만큼 일시적으로 매매가도 낮아지고 전셋값도 내려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도 크게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변 시세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4, 5개월 전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는 한 8억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한 84 기준이 한 9억 한 5천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강동구를 비롯해 인근 송파구와 하남시의 전셋값 추이를 봐도 입주장 효과는 보이지 않고 보합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전세 매물 자체가 2,700여 건, 월세를 합쳐도 4,000건 정도로 단지 가구 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입주 물량의 절반 정도 임대차 매물이 나오는 일반 단지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전세 계약이 미리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분산됐고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임박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리 전세금으로 내놓았던 부분들이 계약이 된 사례도 있고 이제 일반 분양의 경우에 실거주 의무 기간 3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입주하는 매물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단지 자체의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서울 시내 전체 입주 물량이 부족한 데다 새 집을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경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육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입주 단지에서 전셋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를 한 달 남긴 시점에 공사비 문제로 작업이 중단됐던 도로와 조경 공사는 다행히 협상이 타결돼 일주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관할 강동구청은 재개된 공사가 속도를 내면 원래 예정돼 있던 다음 달 26일 정상 준공인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가을 날씨에 러닝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세입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러닝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특화 매장을 꾸리는 등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힘찬 구령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코스는 서울의 러닝 명소 경복궁 둘레길입니다. 일단은 살기 위해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돌된 아기가 있는데 육아를 하기 위해서 계속 퍼지다 보니까 이게 뛰면 좀 그나마 낫더라고요. 네, 저도 약 10분째 둘레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도심 한 바퀴를 뛰니까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관련 용품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국내 패션 플랫폼의 러닝화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바람막이와 반바지 등 러닝 의류 거래액 증가율도 20%를 넘었습니다. 러닝 전문 편집숍은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질 정도입니다. 스포츠 브랜드들은 임시 매장을 여는 등 고객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는 러닝 시작한 지 2달째 됐고요. 원래는 집에 있는 러닝화 신다가 이제 좀 더 제대로 달려보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예쁜 거 신고 싶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러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백화점의 2030 세대 스포츠 신발 매출은 1년 전보다 44% 늘며 전체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백화점도 기존 스포츠 매장을 러닝 특화 매장으로 탈바꿈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입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2030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트렌디한 대중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기 있는 수입 브랜드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닝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유통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씨 출국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죠. 일부 경호원이 일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눈 쪽으로 플래시를 크게 쏜 건데요. 비단 변우석 씨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의 출입국 과정에서 수많은 인파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결국에 인천공항 측은 연예인 출국 전용 출입문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특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이 몰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분들이 공적인 이익이나 그런 쪽으로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부터 대형기획사 위주로 전용문 이용 신청을 안내한 것을 놓고는 차별이다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인천공항공사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라 일반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예인 등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공항 출입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을 출입하고 안 출입하고를 결정하지 않고요.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 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 경호를 요청하는 그런 사장님. 경우에만 검토를 합니다. 예. 네, 이제 사흘 뒤면 인천공항에 연예인 전용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지만 연예인 특혜 논란과 대상 기준을 둘러싼 공정성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주변 환경에 반응해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하는 드론 알고리즘이 개발됐습니다. 실제 100대의 드론을 띄워서 비행에 성공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5,000대까지 드론의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회전 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 드론 100대가 서서히 이륙하더니 반짝반짝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사람의 조정 없이 마치 비둘기떼처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비행합니다.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수의 드론이 똑같이 움직이는 군집 비행이나 중앙 통제로 비행하는 것과 달리 이들 드론은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합니다.
All the drones here are making decisions on their own without any human control, and they just avoid each other with communicating their positions and speed and trying to optimize the traffic flow. 연구진은 비둘기 떼나 말들의 움직임 등 자연에서 집단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드론 스스로가 주변 상황에 따라 교통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We have been studying over more than 20 years the collective behavior, the way animals and people move together. They are very good in avoiding conflicts,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feature. 실제 대규모 드론 시연에 더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최대 5,000대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용 촬영에서부터 간단한 상품 배달까지 생활 곳곳에서 활약하는 드론. 적게는 수백 대에서 많게는 수천 대까지 스스로 교통을 판단하는 드론 기술이 드론 적용의 폭을 한층 넓힐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에 사는 야생동물의 73%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지구 전역이 인간 활동으로 빽빽하게 채워지면서 동물 서식지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석유 수송 열차에 치인 코끼리 2마리의 생명이 천천히 꺼져갑니다. 이 지역에서만 2년 동안 31마리가 철로를 건너다 죽었고 인도에선 지난 10년 동안 철도 사고로 죽은 코끼리가 200마리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는 지난 1970년부터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과 하천에 사는 동물이 85%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육지에 사는 동물 69%, 해양 동물 56% 순이었습니다. We've got almost 35,000 populations of 5,400 species, and using that data set, we've estimated that populations have declined by an average of 73% since 1972. Seeing this decline in the wildlife that we rely upon since 1970 is alarming. Catastrophic is a big word. 인간 아닌 동물들이 재앙적 상황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살아갈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있는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은 무려 95%의 야생동물 감소를 보였는데 절반 가까이가 서식지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 주로 살며 큰 나무에 씨앗을 퍼뜨리는 둥근귀 코끼리는 살던 숲이 목장이나 농장으로 바뀌며 사라져가고 남극의 턱근 펭귄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먹이인 크릴이 대량으로 포획돼서 미국 서부에 사는 치누크 연어는 산란 서식지가 댐으로 막혀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Habitat loss, increased human activities, pollution, climate change. We know what's driving a lot of species loss. So if we can stop those activities, we can reverse it. 유엔 환경 계획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종을 100만 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최근의 대멸종인 공룡 멸종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명체 멸종. 원인은 인간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는 파병한 건 맞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북한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총포탄을 그렇게 컨테이너 13,000개 넘게 이렇게 보냈을 때도 전부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도 유엔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 그리고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 대사관 직원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소문이고 근거 없는 소문이고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장이니까 이번에 이제 브릭스 회의가 끝나는 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차마 거짓말은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파병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봐도 지금 아니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예. 너무 많습니다. 증거. 러시아 하원에서 북한하고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네네. 말이 좀 복잡합니다. 네네. 이거 바로 비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인 건가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이걸 조약을 체결을 예. 했죠. 핵심 내용은 이제 그 조약의 4조가 핵심인데요. 전쟁 상태가 되면 양 국가는 지체 없이 군사 원조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6월 달이고 지금은 이제 10월 달이니까 벌써 뭐 한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두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달 말 정도쯤 돼서 비준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북한군 파병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이제 그게 나와 있고 예. 영상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예. 차마 이제 이걸 부인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비준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제 비준을 했다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북한군이 이제 파병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배치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이었는데 네네. 쿠르스쿠주요? 네네. 여기에 배치됐다고 하던데 어떤 지역인 건가요? 네, 쿠르스쿠주라고 하는 것은요, 예.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고 지금 저 지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것은 이제 러시아 영토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8월달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지역을 공격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게 이제 바로 쿠르스쿠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중에 혹시 평화협정이나 또는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면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쿠르스쿠 지역을 영토의 맞교환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저기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정예 부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적이 한 2배 정도 되는 예. 땅을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겠죠. 예. 그런데 다시 지금 이제 몇 달이 지나오면서 러시아 군이 그 탈환된 것이 한 3분의 1 정도 탈환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면 나머지를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북한에서는 군대를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네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뭐 가능성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 예. 지난번에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그걸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을 할 때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위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야합의 정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병 규모 그리고 이제 북한군의 임무, 역할 그리고 추가 파병의 여부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예. 총포탄의 규모 이런 것들이 야합의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거 예.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S-300이나 S-400이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수호의 최첨단 전투기 예. 그리고 이제 최첨단 군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 그렇지 않으면은 SLBM 기술, 정찰 위성 기술, 핵 추진 전략 잠수함 기술 이것이 얼마만큼 외합 정도 돼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예. 우리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원의 검토도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쉽게 보면. 결국은 이제 군사적 지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방어용 무기 먼저 좀 주고 공격용 무기 줄 텐데 제가 볼 때는요 한참 후의 일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수동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군대를 보내고 우리는 무기를 지원하면 이건 남북한 대리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조금 이제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고요. 북한은 이제 파병을 한 거고요. 우리가 보내는 것은 그런 이제 무기를 당장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보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도 우리 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을 보냈거든요. 거기에는 하마스 요원들이 사용하는 북한군 장비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고요. 예. 그들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고요.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모니터링 요원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전술, 북한군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심리적 요원도 필요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포로가 잡히면 그들에 대해서 이제 통역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역 요원들 그래서 극소수의 이런 모니터링 요원단은 파견될 수 있어도 뭐 부대를 파병한다든지 예. 당장 무기가 지원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도 파병 얘기가 있었는데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네,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라 거의 용병이다. 우리는 이제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숙련된 특수부대가 같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제일 대비될 수 있는 것이 한국군의 이제 베트남전 파병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때 우리 그 국기 들고 우리 전투복 입고 그리고 한송식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갔잖아요. 그게 예. 이제 맹호부대, 비둘기 부대, 뭐 청룡부대가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쭉 보면 예. 북한은 북한 뭐 인공기를 들고 간다든지 또는 북한 군복을 입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러시아제 보급품을 다 받아서 간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속이려고 그러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10,000명이 가든 12,000명이 가든 이것이 하나의 지휘부대로서의 어떤 편성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군에 일부 예. 계속해서 소속돼서 분산 배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러시아 용병은 네팔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10개국에서 용병들이 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북한도 정규 부대를 파병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원래는 파병되면 그 나라 군복을 입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본인 나라 군복을 입는 그렇죠. 거죠. 자기 예. 나라의 군복을 예. 입고 자기 나라의 마크를 붙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유엔군으로 참전했잖아요. 그 예. 나라들도 다 자기 군복 입고 왔어요. 우리가 월남 갈 때도 베트남 갈 때도 다 우리 군복 입고 갔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폭풍 군단이면은 최정예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들을 보면 영상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앳돼 보여요. 그래서 폭풍 군단의 그 요원들은 그래도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저 인원들은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인원들은 전투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 인원들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용병 개념이고 그것이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럼 숙련된 특수부대가 아닌 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뭐 군인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할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아니요. 임무와 역할은 이제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에 갔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 지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배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월 미군 사령부하고 주한 미군 사령부는 저기 주월 한국 사령부하고 주월 미군 사령부는 협조 관계였지 서로 이렇게 배속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독립적으로 돌아갔군요. 독립적으로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가는 거 보면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파병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북러 간에 이제 뭐 파병을 할 정도로 밀착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입장일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짜증이 났을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예, 중국은 이제 잘 모르겠다,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상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는데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대변인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면 이게 제일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른다의 답 속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브릭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회담했잖아요. 회담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만 그 결과 내용을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나눴다. 그 말은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좀 불편한 얘기를 했을 거고 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방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 듯한 모양새는 시진핑 주석도 원하는 모양새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좀 변화를 꾀할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런 변화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대면대면하게 된 것이 예.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예. 상황인데 특히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나토군의 일부분 또는 유럽연합에서 훨씬 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연합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잖아요. 잘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 미국 대선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뭐 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네. 김용현 장관이 정상각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국감에서 했더라고요. 예. 정상각 발사가 뭘 의미합니까? 사실상 이제 그거는 지난 9월 달에 북한이 12축 24륜짜리 초대형 미사일 발사대 공개를 했고요. 이것도 사실상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근데 엊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화성 18형하고 화성 16-나형 두 개 다 고체 연료고 하나는 15,000km 가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괌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것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뭔가 미사일 도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각도하고 이제 고각하고 그 차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고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공기층에서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성을 보면은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공기층으로 들어오면서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정상각도로 가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속 공기층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타서 없어진단 예. 말이죠. 그걸 북한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정상 각도의 발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화성 18형을 쏘면 15,000km로 날아가는데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연료량을 조절해서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축 24륜짜리 초대형 발사대를 선보였으니 예. 여기에 새로운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죠. 말씀하신 그 재진입, 다시 돌아오는 재진입 기술만 완성하면 된다. 지금 북한의 뭐 수건 사업일 텐데 끝으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파병을 하고 나서 얻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그 재진입이잖아요. 네네. 푸틴이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거죠. 자, 내가 가서 피를 많이 흘리면은 흘릴수록 누구의 발언권이 세질 것 같아요? 북한군이 가서 피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발언권이 세질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죠. 세지겠죠. 예. 김정은의 발언권이 예. 세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가서 그렇게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렇게 12,000명 규모로 가면 엄청난 희생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추가 파병하면 할수록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가 요구하는 정말 이 러시아는 주고 싶지 않은 그 기술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걸 김정은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죠. 청구서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그렇죠.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 미적 개선을 넘어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 디자인을 위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의 공간 속에서 공공 디자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성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 여러 종류의 공공 디자인이 전시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중에서도 작년에 대상을 받은 공공디자인 조형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경사가 높은 비탈길에 엘리베이터와 구조물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공공디자인입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의 질적 향상과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국 각지의 공공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24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포용으로 피어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에서 열리는데요.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축제입니다. 올해의 지역협력 도시로는 도시재생의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대전이 선정됐습니다. 대전에서는 10월 30일에 축제의 중심 행사인 공공디자인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을 주제로 회복력 있는 도시와 지속가능한 미래, 인구 감소 시대를 준비하는 디자인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180여 개의 공공디자인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려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천, 대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특정 장소에 대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와 실행 방향을 제안하는 공공디자인 실험실도 열립니다. 그럼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보도, 안전한 펜스 이런 것들도 다 공공 디자인입니다. 공공 디자인들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거를 누리는 시민들도 아 이런 거 공공 디자인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고.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성수에서는 역대 공공디자인 수상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잠시 뒤 3시부터 개막식과 함께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이 열립니다. 주말에는 다양한 문화를 나누는 장터도 열려 토크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디자인과 함께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성수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죠? 네, 맞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3도까지 올라 이미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올라서 낮 동안 온화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이곳 남산에도 나들이 나온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가을볕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또 알록달록 단풍도 물들어가고 있어서 가을 만끽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오늘은 종일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동풍이 대기를 달구는 데다가 강한 볕도 더해지면서 낮 동안 기온은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휴일에는 비가 남부지방까지 확대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